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저는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흔히 겪는 역사상의 어떤 경제 위기나 빈번하게 자주 있는 그런 사태인가요? 지금이? 예? 왜 자꾸,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이 있고 경제를 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는 뭐 경제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죠? 지금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경제 자유 어떤 그런 사이클, 그런 어떤 자유무역 경제 체제 아래에 있었던 그런 경제 위기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세요 지금? 예? 아니 제 방송을 보고나 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왜 자꾸 그런 본인의 그런 얕은 지식을 티를 꼭 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 예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게 흔하게 일어나는 전쟁은 분쟁인가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어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존재의 나라들이 있었나요? 예? 아니면은 각국의 어떤 자유무역과 그런 어떤 자기 나라의 합병, 자기 나라를 편입시키고 자기 나라를 먹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국은 대만, 이런 식의 어떤 분쟁에 예견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같은 팬데믹 유행병을 우리가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던 적이 있었냐고요. 아니 좀 뭘 알고나 좀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요거는 어느 기존에 있었던 학설이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념 이런 것들로 한 번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뭐가 A는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지금 상황은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 하시죠? 예? 자칭 공부 좀 했다는 분이 아니 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은 예전에 어떤 그런 학설이나 예전에 그런 어떤 개념 이런 걸 대입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세계가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예전에 있던 변수들이, 예전에 없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걸로 한 번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렵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패권 전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든지 그 세계 전쟁 위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이 과하게 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핀포인트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연준 의장도 아니고 알 수 있냐고 한 번에. 못해요. 연준 의장도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도려내고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거예요. 긴축을 해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어떤 원인과 문제점으로 인플레이션을 양상하고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거기서 또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 인상처럼 우리가 뭐 하다가 다시 풀고 너무 하면은 나도 손해니까, 예? 너무 과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도 손해니까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니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통을 감내하서라도 지금같이 뭐 세계가 어떤 과도한 후유증에, 그리고 전쟁 위기까지 겹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리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고통을 감내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빨리 찾아내야 되고 빨리 제거하고 도려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패권 전쟁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얽혀 있고요. 예? 지금 전례 없이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 영토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겠냐고요. 그걸 또 답습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서 세계에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의무감, 그런 책임감, 그런 어떤 공통된 어떤 인류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요구됐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본인이 어떤 공부했던 그런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요거를 설명해요? 뭐요? 어쨌든 그렇게 좀 상황 파악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발. 예? 지금 상황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통념적인 그런 경제 위기나 경제 상황이에요.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단순히 이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뭐 거품이 생기고, 예? 그게 이제 한 번에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미쳤던 그런 단순한 문제냐고요. 예?
제발 좀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방송을 눈에 찍는 이유는 아직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보통인데, 왜냐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그리고 뭐 알고 지금까지 공부했고 그게 진리라 믿었던 그런 것들이 부정당하면은 거기서 버럭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 울컥.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뭐 요즘 젊은 세대들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꼰대라고. 이런 분들이 꼰대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진짜로요.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런 자기 고집과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제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 비단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존심만 우주 최고라서 요즘 세대가, 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려도 없고 자존심이 우주 최고라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결점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 그러니까 즉 젊은 꼰대, 예, 30, 40대 꼰대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그런 우리 잘못된 가정교육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단순한 통념으로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량한 경제 지식과 그런 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그런 걸로만 해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사단이 난다고요. 예?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요. 지금 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단순하게 유동성만 푸는 거면은 여러분 말대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집값은 곧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10년 전은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만 한다니까요. 예? 무조건 우상향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보통 그런 일반적인 경제 관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논리와 단순한 어떤 경제 흐름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예?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깡통만 찬다고요. 이게 그렇게 돼요. 금리 인상이요?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춰요. 금리 인상은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올릴 거고, 진짜 그 글로벌 패권과 이런 것들과 엮여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지 않는 한은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강달러 기조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동안 아주 어떤 큰 사건이나 정말 유동성 말고도 패권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 요인이나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이게 풀어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은 자꾸 오류를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말대로라면은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하고 인플레 해소되고 그러면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유동성 외에도 지금 과도하게 부채가 많고 엄청 쌓여있잖아요. 지금 부채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고, 그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각국이 갖고 있는 그리고 각국의 기업들, 국가 부채, 기업 부채, 이런 어떤 기업 부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도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아예 접어들었는데, 아니 경기가 성장을 하고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기업이 경영 활동이 잘 되고 이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대체 우상향 그런 논리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제는 과거의 통념에 이제 통하는 세대가 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전례 없었던 그런 어떤 시즌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례 없는 그런 경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과거에 경기 침체 2008년에 있었던 그 시즌 그런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왔었던 그 수준으로만 자꾸 생각하냐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버블이 또 많이 쌓여 있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거의 100%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한 푼도 안 나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런 수출로만 먹고 살고, 대외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지금 굉장히 더 큰 폭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폭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침체되고 아주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많다고 제가 역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부동산이 그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부채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있으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구 감소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저출산,
출산이 없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렇게 눈에 훤하고, 그리고 지표로도 나오잖아요. 제가 뭐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천대기업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니까요. 다른 국가들하고 대비해보세요. 다른 국가들 반토막 났어요? 다른 국가들도 반토막 났으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바로 인접하고 우리나라가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예? 지금 그런 모순으로, 지금 그런 국면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덜 빠지거나 선방하고 있거나 혹은 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기초 체력이 너무 무사 안일주에 빠져 있고 굉장히 약화돼 있고, 또 그런 약화돼 있는 그 상황에 직면했으면 직면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되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미래의 희망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좋더라도요. 근데 미래의 희망 요소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미래 세대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니까요. 예?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세대가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세대한테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미래 세대들한테 정말 혁신적인 우리의 어떤 기업가나 발명가나 막 그런 어떤 그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근데 굉장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방송 보세요.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더 많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혁신가들, 예?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의 어떤 미래를, 밝은 미래를 앞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어떤 그런 세계의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어떤 변화를, 바람직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같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고, 하나같이 투혼을 발휘하고, 하나같이 다 자기가 맡은 그 일, 자기가 매진하고 있는 그 일에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 방송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세대들한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헌신과 헝그리 정신과 투혼과 열정,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해졌고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는 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패권과 어떤 글로벌 경제의 큰 지각 변동과, 예? 글로벌 체인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토니바켓처럼 거기에 자기 모습을, 자기의 어떤 어떤 모양을 거기에 맞춰서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점 사항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변화에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줘요. 금리 인상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흐름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유동성을 축소하고 부채를 줄이고, 모든 어떤 경기 긴축을 실행하고, 어떤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걸 못 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베트남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 그리고 우리와 어떤 수출 무역이나 구조,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게 어떤 그런 어떤 경기 과도기적인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베트남조차도 지금은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베트남은 국가 부채도 안정이 돼 있고 45%인가 그럴 거예요. 국가 부채, 공공부채가, 베트남이 45%를 굉장히 양호하고, 자구적으로 고통이 그런 어떤 그 금리 인상으로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그런 걸 감내하면서 자구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 국가신용평가등급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호평을 받았다고, 아주 좋은 점수를.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경기 성장률 보셨어요? 한 8% 상향 조정됐어요. 8%대로 8.8%인가 그래요. 예? 3분기 성장률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망을 보면은 맞춰 따라가고 흐름에 맞춰서 굴러가야 되는 원동력을 항상 국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땜이 걸리고 있고, 하고 싶어도 못 쫓아가고, 또 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내수 시장은 전혀 받쳐줄 택도 없고, 1억도 안 되는데 지금 1억이 돼야 되는데 3천만 명,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서 그런 내수 시장을 기대하는 것도 택도 없고, 수출 경쟁력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뒤처지고 있고, 일본의 가격 경쟁력으로 뒤처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잼이 걸려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죠?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수출 주력 상품들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받아주지 않고, 이거를 경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거와 피 튀기는, 그러니까 출혈 경쟁도 많이 할 거고, 그런 출혈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소득 수준, 이런 거를 누리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더 어떤 희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경쟁에서 뒤처질 겁니다. 중국과 일본한테요. 계속 경쟁에 뒤처지고, 베트남한테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단적인 예를 들게요. 지금 기업들 뭐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어디 설비 투자하고 지금 그럴 때예요. 설비 투자하고 어디 뭐 투자하고 공장 굴리고 제품 막 대량 생산하고 막 돌리고 공장 가동하고 지금 그럴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부채 줄이고 있어. 부채. 예? 부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 부채보다 그 이전에 비용이 쓸데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눈에 얘기했던 거 있죠. 뭐예요? 확실한 방법. 원자재 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자, 그럼 뭘 줄여야 돼요? 인건비요, 인건비. 인건비 줄여야 된다고. 인건비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인건비로 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공장 이전이에요. 공장 이전하고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해야 경쟁력을,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안 되면은.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중국을 제치고 올라가려면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해야 되려고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발빠르게. 그게 뭐예요? 공장 이전이에요. 지금 모르세요? 베트남으로 반도체 생산해요, 이제. 인텔 옮겼고, 삼성전자도 내년 7월부터인가 지금 반도체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감이 안 오세요? 한국을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고요. 왜? 한국의 소득 수준으로는, 예? 한국의 소득 수준과 어떤 그런 기조, 정책 기조와 이런 거에 기대서 수출했을 때는, 그리고 화폐 환율 정책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득 수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왜? 다른 나라에 이미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득 수준이 그 정도 올라가려면은, 그 정도의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서, 그리고 그 어떤 인구 구조가 탄탄하고 내수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 젊은 세대, 우리의 후세대, 후디를 잇는 그 뒤에 있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일꾼들,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이 받쳐주고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지금 소득 수준만 이만큼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공에 걸맞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에 대한 전략,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의 어떤 기대치, 이런 소득 수준, 이런 건 엄청나게 프라이드, 이런 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실력이 거기에 못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일본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트남한테도요. 베트남, 일본, 중국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그런 어떤, 이거 젊은 세대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본인의 모자람,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소득 수준, 기대 수준을 낮추고 그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점점 단계를 밟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위로 성장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투혼을 발휘하고 헌신을 하고 이러면서 혁신을 이룩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조금씩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계속 다른 나라들보다 하면서 선대 기업에도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소득 수준도 오르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경쟁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밀리고, 보세요. 2017년 대비해서 2020년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대기업 반토막 났어, 반토막.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다는 게 이거 하나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학교 다시 다니세요. 예. 이해력이 딸리신 분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보면은 경쟁력이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런 급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움직여서 자꾸 자기 몸을 변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 기대 수준만 높아요. 프라이드만 높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우리나라 옛날에 과거 조선시대나 어땠어요? 예? 실력은 없고 준비는 안 하고 프라이드만 높았죠? 선비정신. 그죠? 힘이 약하면은 프라이드가 높아봤자 굴욕과 치욕과 모욕과 그런 것밖에 안 낳는다고요. 내 스스로가 힘을 키우고 거기에 걸맞는 걸 요구해야 되는데 자꾸 요구하는 것만 많고 누릴 것만 많고 자존심만 세요. 쓸데없이. 예? 실리를 추구하고 내 힘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예? 그런 거를 좀 본인이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굴러떨어지는 줄 알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내 힘이 강하고 그거에 걸맞는 권리를 요구해야 돼요. 노블리스 오빌리주 아시잖아요, 다들. 예? 그만큼 책임과 그 권한에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만한 노력도 없이 과실 따먹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허리 부러져요, 진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진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주소상 제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 주소는 미래 세대를 봄으로써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근데 그런 미래 세대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인구 구조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전망은 뭐 지난 방송에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어둡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위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길어봤자 5년일 것이다 뭐 그러는데 저는 더 계속 갈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제 잠깐 짧은 텀의 임팩트는 5년 정도는 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고 다른 나라의 수출 무역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래가 너무도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미래 세대에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미래 세대에 기대할 수 있으면 그 미래의 좋은 장밋빛 전망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봐야 알겠다고 하시지만 뭐 저 나름대로 통찰력으로 미래 세대를 보는 거니까 지금의 미래 세대를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중에서도 제2의 이건희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래에는 되게 암울해요. 되게 암울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왔던 거예요.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우리는 수출무역이나 이런 거에 암울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굉장히 부채나 어떤 우리가 기존에 누리고 싶어왔던 소득 수준에 맞는 그런 소비 행태나 뭐 자산의 가치나 이런 어떤 자신의 평가를 너무 고평가해서 받으려고만 했다. 그 부작용이 앞으로 계속 한국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희망적인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다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어쨌든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의 가능성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해외의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거든요. 자산 증식의 효과가. 그런 공부를, 그런 헌신, 여러분들 그것도 일종의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하셔야 돼요. 한국을 바라보셨던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제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